김건희는 반드시 흔적을 남겼을 거라고 보는 게 심지어 본인을 이제 어떻게 보면 잘 지냈던 김승희라는 전 대통령 의전 비서관 자녀의 학폭 징계마저도 꼼꼼하게 챙기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하고 이제 친소관계에 따라서 의리는 있어요. 꼼꼼히 챙깁니다. 그러니까 그 2023년은 그야말로 학교 폭력 사건, 권력자들의 학폭 사건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터졌는데 그 첫 번째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하나고등학교 다녔던 아들의 학폭 사건이었어요. 이제 그 사건 제가 굉장히 열심히 취재를 했었는데 그 결정적으로 그 피해자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다 좀 고등학교도 네. 졸업하고 다 사회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는 개입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거 자체가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에 별로 다시 또 그 일에 뭐 끼어들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얘기였어요. 그리고 당시에 교사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피해 학생은 물론이고 이 사건을 함께 그 고통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교사들도 그 트라우마가 상당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학교 폭력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동관 사건 취재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김승희 사건이 터진 겁니다. 더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김승희 딸은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아, 이 여학생이 초등학교 2학년 후배를 리코더로 머리 등을 때려요. 화장실로 야. 끌고 가가지고. 근데 이거는 사실 초등학생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그러니까요. 사건이에요. 이 정도면 100% 강전 가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김용호 위원장하고 백승하 의원이 폭로한 학폭위원회 그 회의 그 내용을 보면 가관입니다. 가관. 당연히 강전 가야 되는데 15점 꽉꽉 채워가지고 얘네들이 강전 가고 싶어 하지 않아 해. 그러니까 강전하지 않는 방법의 조치를 취하도록 강구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판사 출신, 교장 선생님 출신. 학폭위원들이 네. 그러니까 그 경기도 교육청에 그 성남지청에서 모여 있는 분들인데 얼마나 잘 나가는 분들이 학폭위원들을 하겠어요. 아무나 시켜주지도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감 단위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분들이 와서 회의를 하면 최소한 가피는 분명하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일반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2학년짜리를 때렸는데 네. 각막 손상 같은 게 있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빼박인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권력을 대통령 딸이라 하더라도 이건 빼줄 수가 없는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모여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클래스를 얘기해요. 그 변호인을 비난하면서 정치 클래스가 있다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강전을 안 시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교육부 차관이 있었고 교육부 차관 뒤에 누가 있었어요? 김건희 씨가 있었던 거잖아요. 통화한 흔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다 네. 그러니까 진실은 침몰하지 않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게 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결국 이런 사건들까지 종합을 해보면 김건희 씨는 정말 그 자기하고의 친소 관계 저는 뭘 또 잊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최소한 금거북이라도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자꾸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증거로 나오니까요. 네. 예. 그냥 맨입으로 해주는 법은 없어요. 김건희 씨가. 그래서 뭔가 또 있지 않을까? 의전 비서관과의 뭔가가 네.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해봅니다. 아니 말씀대로 학폭위원회라는 데서 이 점수를 계량화해가지고 이제 강제 전학을 보내느냐 학급 교체를 하냐를 정하는데 그렇죠. 16점 이상이면 이제 강제 전학을 보낸다는 보내야 거잖아요. 되는 근데 이분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냐면은 점수가 14, 15점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그랬을 때 쟤들도 고민 많이 했는데 점수는 최대한 줬구나. 강제 전학 바로 밑에 단계까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게 범죄 모의잖아요. 그러니까 점수를 주고 나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게 아니라 점수를 내기 전에 그런 논의들을 하는 겁니다. 대충 우리가 14, 15점 정도로 맞춰보자. 네. 그래야 우리 위원회도 나중에 까발려졌을 때 최대한을 줬구나라고 하는 것이 되니까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범죄를 모의한 겁니다. 이분들이 그렇죠. 다 모여서. 그러면서 진짜 말씀하셨던 상위 클래스가 있다는 것을 저 사람들이 모르나 봐라고 하면서 그 피해자 측 변호사를 거의 욕설로 막 비난하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 쌍욕으로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하는 이 클래스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떤 건지도 의문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에서 많은 어머님들께서 진짜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은데 돈 있고 빽 있고 권력 있는 애들은 학폭을 저질러도 끔찍한 학폭을 저질러도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 없고 백 없고 힘 없고 그런 그 아이들은 피해를 당하고도 그냥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그것도 이제 뭐 엄청 터울이 큰 것도 아니고 한 학년 차이인데 학교를 계속 같이 다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끔찍한 상황을 아이한테 그것도 교장 선생님 출신이라는 사람들이 판사 출신이라는 사람들이 앉아서 이따위 결정을 내린다? 이거 애를 학교를 어떻게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러고도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라고 할 수 있는 화내면 안 되는데 화가 나요.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나 중에 진짜. 그 하라는 건 고소 안 당합니다. 아니 아유, 스튜디오가 덥네. 같은 반에서 싸웠으면 뭐 피해자 가해자가 생겼으면 징계가 학급 교체라는 게 의미가 있을 거예요. 피해자 가해자를 분리해야 그쵸. 되니까. 아니, 그럼요. 근데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학년이 달라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그렇지, 네. 처음부터 같은 학급이 아니에요. 근데 이 학급을 교체한다고 하는 것이 징계가 되는 거냐? 그렇네. 그 생각 라고 못했다 하는 보니까. 당시에 네. 그 논란이 상당히 크게 있었어요. 네. 예. 학급 바꿔서 뭐 할 건데 학년이 다른데 그 얘기는 당시에 이 사건이 있었던 2023년부터 상당히 큰 논란이 그때부터. 있었어요. 예. 이거 분명히 뒷배가 있다. 근데 이제야 이게 밝혀진 겁니다. 아, 정말로 그들만 사는 세상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좀 화제를 바꿔가지고 국회 법사위 예. 국정감사 얘기를 좀 해봐야 되고 제가 국회의원을 해보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은 건데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이 법사위 간사를 지금 한다고 하죠. 그러면 상임위 활동도 하고 있는데 물론 본인 남편이 피감기관인 그 국정감사에 안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남편이 현직 판사고 법원장인데 법사위를 맡는 게 적절합니까 아닙니까?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는 맡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뭐 국정감사에 면피되거나 뭐 할 수 네. 있고 실제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자기의 남편 있는 뭔가에 직접적인 개입하거나 하는 것에서는 문제가 될 손을 수 뗀다면, 손을 네. 뗀다면 가능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 범주를 이렇게 좀 축소하면 기업하셨던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산자위나 산업부나 이런 데를 못 들어가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야 네.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좀 될 수 있고 사실은 내가 원래 농사지었던 사람은 농해수위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논거도 되긴 돼요. 예, 근데 정치적으로는 물론 이제 어떤 주장을 펴야 되는지는 저도 생각이 네. 있지만 좀 그런 부분은 우리가 넓게 볼 건 넓게 볼 필요가 있다. 근데 다만 실제로 그 범죄라는 게 벌어지는 게 사람에 따라서 잘못된 행위를 할 때 범죄가 벌어지는 거지 누구나 다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상황 예를 들면 농업인으로 있던 사람이 농해 수위를 갔다고 해서 자기 농장에 뭐 혜택을 주거나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근데 나경원 의원은 심히 그런 부분이 좀 의심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남편과 관련한 그 법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쪽 분야의 일을 대리해서 대관 업무를 할 것처럼 보여지는 측면도 충실히 있을 걸로 보여지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의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봐서는 네. 별로 적절하지 않고 본인에게도 도움될 만한 일은 아니었을 것 같다. 그리고 아마도 본인 재판도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다 떠나서 대단히 부적절하죠. 그리고 그 국회에서 이해충돌 소지 때문에 그 해당 상임위 못 가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비단 그 최혁진 의원만 하더라도 본인의 부친이 어디 그 대학인가 학교에 그 비상임 이사 뭐 이걸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못 간다. 당신 교육이 안 돼. 이래서 못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거기에다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재판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피감기관장이 나왔을 때 그때마다 자기가 빠져야 되는데 어쨌든 법원국감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어제 자리에서는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하고 본인 남편이 나와서 뭐 질의응답하거나 할 때는 이제 자리를 피해 있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선택을 하긴 했었는데 저는 그 법사위에 가는 것조차 본인 사건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 회피해야죠. 그게 공직자로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의당 취해야 될 기본적인 태도다. 그런데 와서 간사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목리를 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거를 그냥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저 정도는 그래 이해하고 양해하고 넘어가자 이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어제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좀 있었는데 일단 쥐기현 부장판사 얘기도 당연히 있었죠. 결국은 이제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처분이 매우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질의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구속기간 계산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저는 그렇게 계산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 전주현 기자님도 법조 출입해 보시지 네, 않았습니까? 법조 출입했습니다. 이 처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난생 처음 보는 판단 기준인 거죠. 근데 이런 자의적인 기준을 사실 인정을 해줘버리면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 자체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법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그러니까요. 어려운 문제일 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동료 판사들이 봤을 때도 이렇게 이례적인 처분을 한다고 하면은 네. 사실은 그 재판에서 예를 들면 배제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연히 강구해야 맞아 보이는데 재판은 무조건 독립적인 겁니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이 재판이 헌법에 따라서 균등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것이냐, 그리고 행정적으로 잘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사심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 자체의 유불리나 형량에 대한 어떤 논쟁이 아니라 이 행위가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내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하는 것을 침해한 것이냐 아니냐. 그리고 저 재판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날이냐 시간이냐 하고 이 논쟁처럼 일반적인 상례에 비견해서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논거와 근거를 가지고 누군가의 인권을 구속할 때 이것을 따져볼 필요성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죠. 아니, 저는 첫 번째로 법원의 자정 기능이 마비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보더라도 납득 불가하니까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쟤는 그렇게 하는데 법원에서 그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데 이 판사를 만나면은 날로 계산을 해서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주고 딴 판사를 만나면은 날로 계산해서 묶어두고 뭐 이런 방식이면 야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는 건데 로또죠, 로또. 그러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위를 지규현 판사가 한 거고요. 자, 지규현 판사가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돌출 행동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조직이 있잖아요. 법원 조직, 대법원에서 그렇습니다. 조치를 취해야죠. 왜 그랬는지 조사를 해야죠. 그리고 이게 합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문제를 삼아서 내부에서 뭐 징계를 하든 감찰을 하든 뭐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게 일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제 기가 막힌 장면이 하나 더 있었어요. 대법원 윤리감사관이라는 분이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그 김용민 의원이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그 지규현 판사가 접대받았다고 알려진 그날 술값이 얼마였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양반이 얘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200만 원입니까? 100만 원입니까? 계속 스무고개를 하다가 결국 낙찰된 금액이 있으니 170만 원입니다. 170만 원이 나왔다. 카드로 했습니까? 뭘로 했습니까? 카드로 했습니다. 뭐 이동할 때 뭐 탔습니까? 택시 탔습니다. 뭐 쭉쭉쭉쭉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100만 원 끊임없이 이 사람이 강조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집판사는 한두 잔 마시고 먼저 갔다. 170만 원은 집판사가 떠난 뒤에 남은 2명이 결제한 금액이어서 100만 원 미만에 해당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고로 이 사람 징계 못한다. 세 사람이 지금은 똑같은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는 것이고 수사기관에 가서 입장이 달라지면 그때 수사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보자. 뭐 이런 식의 맥락의 얘기를 합니다. 99만 원 세트 생각나죠, 검찰에. 그렇죠. 맞춤형으로 봐줄 결심을 한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구속 취소를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준 것도 이상한데 조치 없어. 두 번째, 일반 조직에서 룸사롱 접대 이런 거 받고 다니면 그 사람 계속 회사 생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요즘은. 못해요. 네. 일단 직무배제부터 합니다. 근데 계속 재판하고 있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원은. 근데 그 의무를 지금 해태하고 있다. 아니 뿐만 아니고 사실 이재명 그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소폭풍이 거센데 그 어제 MBC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바는 뭐냐면은 그 재판 심리 기간을 최장으로 봤을 때 접수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35일이 걸렸다는 이제 그 계산인데 그 2명의 대법관이 열흘 이상 동기간에 해외 출장을 갔다고 하는데 열사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13일간 해외 출장을 가신 거고 이제 두 분이 따로따로 해외 출장지는 그렇죠. 다르더라고요. 각자 해외 출장을 간 건데 사실 그 53일의 기간 동안에도 이걸 다 서류를 볼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논쟁 중인데 네. 그 중에서 13일은 또 아예 이제 없는 시간이 돼버리는 거고. 출장 중에 다 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장하고 있죠. 전자면 네. 전자로 그건 봤다고 하는 건데 과연 전자로도 본 날짜가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네. 모르겠고 네. 실제로 전자를 본 거는 법적으로 또 이제 인정할 수 없는 측면들도 있는 것이고. 근데 참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뭐 직위원 얘기도 나오고 여러 얘기 나옵니다만 판사분들은
아무도 자기 잘못을 대해 사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이 없다고 주장할 것 같으면 당당하게 그러면 나는 맞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도 예산서 이렇게 책자로 오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 부분들을 보면서 판단하죠. 그렇게 해서 내가 질의서를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분들도 아예 나와서 그 200책에 대해서 다 안 읽어봐도 나 정도 되면 결론서만 보고 나갈 수 있다. 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든지 어쩌든지 뭐 입장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는 거잖아요. 전 가끔 그러니까 법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국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우리 법정 가면 신성한 법정에서 막 그러잖아요. 사실 법정은 신성하지 않거든요. 예. 교회 예배당이 신성한 거지. 네. 재판정은 신성한 게 아니고 사람이 그 행위들을 하는 인간의 공간입니다. 세속적이죠, 훨씬 더. 법률의 그 권한 안에서 인간이 그런 것들을 판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대법원의 모습들이나 재판관들의 행태를 보면 나는 천상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까 말한 다른 클래스에 살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도 생각하고 국민이 묻는 것에 국회의원이 묻는 것에 언론에 묻는 것에 어느 누구도 제대로 당당하게 답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좀 답하는 것이 헌법에 따른 최소한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좀 교육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출장을 가진 대법관들의 실명을 거론을 드리면은 권영준 대법관하고 신숙희 대법관인데 후자인 신숙희 대법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죄 취재 의견을 당연히 공통적으로 서술을 하고 그 뒤에 몇몇 대법관들과 함께 보충 의견을 실었는데 지금 열흘 이상 출장 갔잖아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보충 의견까지 냈더라고 보니까. 자기는 뭐 한 거예요? 본인은요? 본인은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한 거예요? 이런 반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대법원이 지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 관한 한 졸속 재판을 한 거예요. 그러면 국민적 의혹이 이렇게 커졌으면 그에 대해서 사과하고 책임에 응당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가는 게 올바른 태도인 겁니다. 그렇죠. 정석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거짓말을 계속 하려다 보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계속 이렇게 일파만파 커지는 거예요. 지금 요새 유행어가 그거라면서요. 저기 법원행정처장 천대엽이 천대엽 했다. 이런 얘기가 막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앞서 이제 그 우리 그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자기록은 이거 문서로 공식 문서로 해줄 수 없다라는 게 우리 법원의 기본 입장 틀이기 때문에. 입장 틀이기 네. 때문에 84만 쪽을 다 복사해가지고 12명이 나눠서 봤다는 것도 거짓인 것이고 틈틈이 다 깨알같이 봤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3월 28일부터 검토했다는 것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실제로 4월 22일 날 이 배당이 됐으니까요. 종합해 보면 거짓말 투성인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누굽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이렇게 불신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럴수록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이 점점 커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